또 한 번 들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어릴 때 왜 그 반장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어려서 그 네. 놀고 싶어가지고. 아, 놀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는 저는 반공일 공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꼬마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랑 산에 남아가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노는 게 그렇게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저는 못 놀았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학교 일찍 파하면 소 풀떼 뛰어다니고 소 꼴 베러 다니고 그리고 소죽 끓이는 거 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소죽 끓이면서 마늘 꺼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옛날에 단문 신화에 보면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마늘을 어릴 때 직접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월에서는 한대수입니다.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해쳤고 많은 청춘들이 얘기했던 균형발전 DCA 우리가 하는 이것인데 그 균형발전의 핵심이 농촌농촌 사실인데 지금 우리 노인들 그렇게 안 계십니다. 이 해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질문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질문 같은데 아까 제가 미 대사관저 정보정성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10월 13일 제가 미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15일 이틀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농축산물 수입 개발 압력이 거셌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고 오지 말고 거부하고 와라. 우리 농민, 어민 다 죽인다. 그래서 사실은 농축산물 수입 개발 압력 반대. 그것 때문에 사실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랬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자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라든가 농촌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정책으로 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정책을 해결하는 데는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예를 들면 신안군이라든가 연천군 이런 데는 인구가 좀 늦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이상을 돈 주니까. 쉽게 말해서. 혜택을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를 들면 제가 스웨덴 가보니까 15세까지 아동수당 15만 원 그냥 줍니다. 통장에 꽂아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잣집 아들이 잘하는 그리고 엄마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넣어줘요, 애한테. 그럼 애들이 그거 모아서 자전거 하이킹 가고 캠핑 가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르웨이 갔더니요. 우리 교민 한일회장이 소리를 한 20개를 막 때려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민 중에 70세가 넘었는데요. 다쳐가지고 일을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수입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소리를 한 20개 뛰더라고요. 그 한일회장이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는데 그래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대원님은 국가에서 얼마 주냐고. 그때 돈으로 270만 원 준대요.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런 복지국가들. 그럼 우리도 그걸 꿈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초수급자 30만 원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은 우리나 노르웨이나 똑같이 냅니다. 근데 거기는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도한 국방비 때문입니다. 국방비가 10%, 60조를 냅니다. 그래서 좀 큰 문제긴 한데 제가 3프로TV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북한이든 남한이든 군인 수를 줄이고 국방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믿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도 이만큼 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 명입니다. 15억 인구예요. 우리는 7천만에 180만의 군대가 이 좁은 땅덩이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미국은
150만, 우리보다 30만이 적은 군대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인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무슨 육박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전이잖아요. 과학전이고. 첨단 무기고. 줄여야 돼요. 개성공단 계약서 쓸 때요. 정주영 명예회장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는 대화합니다. 개성공단을 완성하면 30만 명이 일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서 30만이 안 되는데 이 노동자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느냐. 정주영 명예회장이 당연히 상인적 감각으로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했다니까. 그럼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민군대 옷벗겨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 평화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30조 재원이 생깁니다. 그 30조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기 30만 명 낳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그냥 줘요. 애기 낳으면. 이유를 묻지 말고 애 낳느라 고생했고 애 기저귀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되니까 이걸로 해라. 9조 들어갑니다. 9조. 21조가 남아요. 근데 애를 안 낳는 게 뭐냐면 취직하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대학 감수성 교육. 모든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10조 듭니다. 그래서 9조가 남잖아요. 10조, 11조가 남죠? 11조를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65세 이상 30만 원씩 주잖아요.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먹고서 할만, 라면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너무나 과도한 국방비가 들어가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국익보다 SOC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방비만 이렇게 줄일 수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란 12.3 비상사태 이후에 2주 동안 주식 시총 기준으로 몇 조가 날아간지 아세요?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있잖아요. 허리띠 늘어나고 조금 가고 뭐 해가지고 주식 이러면 뭐합니까? 전국이 불안하고 남북관계가 위태롭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요. 팍 날아갑니다. 내 계좌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금방 합니다. 남북이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다 국지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때 목함일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4조가 날아갔어요. 이명박 때 연평도 포격을 YTN에 2시간 생중계했습니다. 2시간 동안 날아간 돈이 얼마냐? 8조가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2007년도 정동영 대선 때 평화가 돈이다, 문화가 돈이다. 그 카피를 제가 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거 정말 고민 많은 연구했어요. 가장 큰 경제의 덩어리는 뭐냐?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100배 큽니다. 똑같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하나 손해를 보면 우리 100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회의원도 북한하고 회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개헌이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뭐가 돼요? 코스피가 수직 상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네. 이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뛰는 거예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대통령한테 물어볼 말인데 복합적인 문제가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촌 문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제가 여기 해결할 완벽한 답변을 하면 지금 제가 대선 주제를 엄청 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대통령과 해결할 문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좀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방금 아침에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제 저 당대표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대표가 아니고 대표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대표. 네. 현재 대표고요. 점 하나를 찍어야 대표가 되니까.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당대표님이 되시면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어디 큰 데에서 이렇게 큰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평생을 장애인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요. 직접 나이가 한 4세 정도 되는데 잘하는 게 딱 노래 하나입니다. 말은 더 많은 잘 못하는데 노래는 잘해서 제가 평생을 내가 혼자 살면서 벌어서 걔 가수 시키는 일밖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꼭 새날을 좀 초대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따님이요? 네. 따님을 추천해 노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건 우리 비서 빨리 적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어머니로서 저는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 때 2004년도 만 38세 때 국회의원 처음 됐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행사를 갔더니 장애인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의원님, 몸 성한 사람만 금강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애기들도 금강산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그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금강산 관광을 할 때입니다. 그 말이 쏙 이렇게 내리에 남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까. 혼자 힘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서구에 노현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서구 장애인 50명, 마포구 장애인 50명, 그리고 엄마가 갓 따라가야 되니까 엄마들 100명, 200명 규모로 꾸리고 그 장애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마술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장애인 아이들이. 그래서 이은결 마술사 이은결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무료 공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은결 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220명 규모로 그리고 현대가 이런 데 협찬도 받고 그래서 220명을 제가 그리고 금강산을 갔습니다. 그때 정말 선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끌고 금강산 다리를 이렇게 계곡 다리를 건너는 사진이 다 나와 있고 그때 주주클럽인지 무슨 클럽인지에서 사진 다 찍었어요. 2박 3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 100명이 금강산에 오른 그 기사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6년간 못 걷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차세나. 그러면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노래 정말 잘합니까? 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두 가지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원래 별명이 해버렸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야, 이 자식아, 그만 좀 웃고 다니라고. 그거 하나 안 됐고. 제가 학교 갈 때, 올 때, 쉬는 시간 맨 유행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동네 창피하다고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얼마나 애기가 어려요. 소풍 가면 노래 자랑하잖아요. 제가 손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인기가요, 가요 톱텐 나온 모든 노래 다 부를 줄 알았어요. 제가 한 800곡 불러요. 아무거나 그냥 노래방 가면 하면 노래 부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노래 불렀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소리 착 깔고 미워도 한 세상 조용한 세상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뒤집어졌어요. 선생님들 너무 웃기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정말 부르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부르니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기 방송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조금 설레게 하고 떨렸습니다. 아, 예. 구인팔 이후 민주당에 가입을 해갖고 지금 꽤 오래됐는데 개헌 이후 국회의원님들이 나라 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구나. 그거를 이제야 느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었어도. 근데 지금 당대표 이제 경선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부 내 식구 같아요. 다 이쁘고 다 좋아 보여요. 다 일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 문대리 의원님 아주 잘하시고요. 그리고 큰 대자 숲을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를 뽑느냐 정청래를 뽑느냐 그러면 누구를 택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님은 내가 박찬대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대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 12.3 내란과 관련돼서 전국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수집소가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특검과 관련돼서도 전국 계엄이 됐었는지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 지역은 특히나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지사 그리고 도의원 이렇게 밖에 없고요. 제가 당의 교육연수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민주연구 분원을 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상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말할게요. That's a good question. 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좋으면 그냥 박찬대를 찍으시면 되고요. 제가 좋으면 저를 찍으시면 되고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요. 저의 단점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저는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대표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웬만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셋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셋이 자주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것은 제가 체력적으로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휴식 때 방법을 써보면 박찬대가 박찬대가 돼요. 잘해요, 이렇게. 제가 박찬대가 아니고 박찬대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박찬대보다 낫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라든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박찬대 찍었을 겁니다. 박찬대를 응원합니다. 생각하시고 박찬대를 응원하실 분들은 응원하시고 저를 응원하실 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한 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렇고요. 부당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표계산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2016년도에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는 제 기억으로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그 셋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컷오프는 앞에 꼭 붙는 형용사가 억울한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 그래서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 예를 들면 후보자 검증 거기에서 이 사람 아예 자체가 자격이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무슨 뭐 강도죄를 한 사람을 경선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살인죄를 졌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할 수는 없죠. 그건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걸러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선을 다 붙이겠다. 그것이 뭐 경선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관계없이 하여튼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다른 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요. 마포 갑을로 제가 비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무위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럼 갑이 90명, 을이 90명입니다. 그러면 갑쪽 사람은 갑쪽 후보를, 을쪽 사람들은 을쪽 후보를 하면 투표를 해봤자 90대 90입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한 번 투표해도 90대 90, 두 번 투표해도 90대 90, 세 번 투표해도 90대 90.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한 사람만 빼오면 되지. 이런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냥 빼와요? 돈봉투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초 비례를 뽑는 선거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구는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안 그런 지역은 90대 90으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례로 갖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마포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송영길 당대 때부터 제가 제안했어요. 이거 상무위원 90대 90으로 투표하면 감옥 갈 사람 많다. 그러니 권리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유권자 수가 적으면 보복대 유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권자가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따지면 저기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면 각 을이 권리당원 모으기 경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권리당원을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 경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상무위원 90대 90으로 투표하지 말고 권리당원으로 투표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제가 정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약간 특수한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비례대표 보통 몇 명 뽑힙니까?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도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무위원 투표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문대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가장 좋은 안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상무위원으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절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3분이 계신데 문대인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듣고 있기 때문에 문대인 의원님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얘기해주죠. 네.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요. 필요하다면 당대표가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당의 방향 이런 걸 당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당원의 소통 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 당대표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 조금 강연 실력이 있어. 그냥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 그리고 목소리도 딕션이 좋아. 뭔가 잘 들린대.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강의를 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강의라면 두 번째 문대리, 세 번째 김학규, 네 번째 유성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게 오겠다. 그래서 제가 월 1회는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주각 지역위원회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라 이거예요. 국회의원이 강의를 하든 다른 사람을 부르든 당원과 소통 교육회장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연수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돈이 있어요. 몇백억 있답니다. 그래서 폐교 하나를 어떻게 싸게 그래서 헐값으로 사서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당원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캠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 하나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주도는 또 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지금 분원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문대림 의원의 생각을 주로 반영해서 하신 말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예,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법사위원장 했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헌법재판소 검사 역할, 탄핵소추위원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명확하지는 않는데 제 추론으로 그 당시 계엄이 일어나면 제주도청을 계엄이 접수를 합니다. 전국 계엄일 경우 광주시청, 화순군청 이런 데를 점령을 하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그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양구군청은 미리 갔던 거예요. 왜냐면 군부대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가서 어슬렁거렸다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저는 전국 계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도 어디 가서 고래밥이 됐을지 모르고 문대림 의원 아마 여러분들이 문상가에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장난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이 지키는 나라 지금 독고서 따고 다니는데 그 법률대인 17명과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저한테 물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 덕분이다. 계엄을 막은 것도. 근데 진짜 국민들이 고마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가장 고마운 게 뭐냐? 제가 그냥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줄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아니었으면요. 탱크 막지 않았으면 장갑차 막지 않았으면 계엄군 막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생합니다. 2층에 기자들이 이렇게 찍거든요. 본회의장을.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계엄군이 그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럼 몇 방 쏘면 다 문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잡아갈 텐데 잡아가는 장면이라도 기자들이 찍어야 될 텐데 기자들이 안 와가지고 정말 살 떨리는 마음이었고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빨리 국회로 오시라고 했고 제가 국회로 가는데 제가 10시 48분에 담장을 넘었대요. 우리 보좌관 말에.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제가 했대요. 담장 지금 뛰어넘는다고. 그 시간이 10시 48분이었다는데 집에서 가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기억이 없어요. 4번 통화하면서 갔대요. 내가 기억력이 정말 좋거든요.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52조 이하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 문제할 때 개회할 수 있다. 65조 이상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전화하고 몸이 죽음을 생각했대요. 우리의 기억장치는 머리만 있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장치는 주로 혀에 있거든요. 바로 나옵니다. TV 틀어놓을 때 머리 생각하면 늦어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기억장치는 머리와 혀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 다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몸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졌답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저도 문대림 의원도 문정보 의원도 이성윤 의원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헌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제가 비자림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비자림에 안 가본 사람은 왜 비자림인지 모르더라고요. 이파리가 아닐 비자처럼 써있는 거 있잖아요. 비자림 가면 문대림이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는 비자가 아닙니다. 큰 대자 스쿨 인자입니다. 여러분 문대림 의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과 큰 숲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 기정 촬영 순서는 후보님은
앞으로 가시고요. 네, 앉은 자리에서 앞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기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쪽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